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건제가 성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많이 배울 건데요. 선생님도 작년까지 이 부분을 굉장히 잘못 가르쳤었고요. 대부분의 시중에 있는 강사들이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몰라서 그러진 않아. 선생님이 작년 강의도 들어보고, 쌤이 일단 가장 많이 참고하는 사람은 일단 이다지예요. 지금 현행으로서 1타가 이다지기도 하고, 선생님이 배웠을 때 1타가 고종훈이라는 메가스터디 강사였거든. 쌤은 뭐 고종훈 거 강의도 다 듣고, 선생님은 다 지금 메가스터디 따로 주문해서 여러분들보다 내가 아마 더 열심히 공부할 거야.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국영수사과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선생님은 이제 뭐 선생님 과목만 하면 되니까 그런 건데,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를 되게 역사 왜곡을 해서 가르치고 있거든. 선생님도 아무 생각 없이 작년까지 그렇게 가르쳤는데 번뜩 들었던 생각이 씨발 이 완전 설명이 완전 반대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좀 어려운 건데 일단 봅시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프랑크 왕국이 약해지고 나니까 노르만족의 침입이 시작이 되는데, 이 노르만족은 여기 있는 애들이잖아. 여기 있는 애들 노르만족이라고 한단 말이야. 요 화살표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렇게 다 내려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노르만 애들이 세운 왕조 중에 기억해야 될 애들은 몇 개 안 됩니다. 자, 우선 노르만 왕조, 노르망디 공국, 노브고르드 공국, 키예프 공국.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시칠리아 왕국이나 나폴리 왕국 이런 거 뭐 십자군, 1차 십자군의 뭐 배경 이런 거 배우지 않는 이상은 미치지 않고서 내지 않을 것들이고요. 그런데 요 네 왕국은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우선 이 두 개를 먼저 묶어서 여기는 러시아의 기원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엄청 피곤해서 글자가 너무 안 써지거든. 좀 이해 좀 해줘. 자, 두 번째, 노르만 왕조는 1066년에 기존의 앵글로색슨 왕조를 빼고 영국의 왕조가 되고요. 뉴 왕조. 그 다음에 노르망디 공국도 프랑스 요 부분. 프랑스 지역에, 서프랑크 지역에 공주와 결혼해서, 노르망디 공국, 윌리엄이는 잘 모르겠다. 이런 애들이 노르만족에 이렇게 이제 노르만족이 뭐 나라를 세우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노르만족의 이동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노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봉건제가 성립됐다는 거에 의미가 있어요. 자, 적지마. 보라색으로 갈게. 이해를 해야 돼. 적으려 하지마 얘들아. 이해해야 돼. 자, 강력하게 정치적 지배력을 발휘해서 농민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지켜주고 있던 프랑크 왕국이 분열됐습니다.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니까 이민족이었던 노르만족이 약한 곳을 후벼파면서 약탈을 하기 시작했죠. 여기 A라는 마을이 있다고 해봅시다. A라는 마을에 백경배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백경배는 싸움을 좀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바이킹이 한 10명 정도 오면 혼자서 이겨낼 수 있는 뭐 장사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에는 백정훈이라는 친구도 살았고, 뭐 이예림이라는 친구도 살았고, 이 친구들 또 누가 있을까? 뭐 김태희라는 친구도 살았고, 지수연이라는 친구도 살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백경배와 다르게 이들은 땅이 있는 농민들입니다. 땅이 있는 농민들이에요. 근데 서프랑크 왕국이 멀쩡히 살아있었을 때는 이들은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세금을 바치면 알아서 프랑크 왕국이 이들을 지켜줬었죠. 바이킹으로부터 또는 이민족으로부터. 그런데 이 프랑크 왕국에 무너진 거예요. 경계가. 그러니까 약해진 거지. 그래서 이 약해진 틈을 파서 바이킹이 밀려옵니다. 그럼 이제 이들은 자기가 농사 지은 거나 자기 재산을 다 뺏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 같이 찾아갑니다. 백경배에게. 경배야, 우리가 이 땅을 줄게. 왜냐면 우리는 너에게 줄 게 땅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나오는, 정확히 말하면 이 땅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너에게 바칠게. 즉 세금, 공납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공납을 너에게 바칠 테니 너는 우리를 보호해 주렴. 군사적으로 보호해 주렴. 누구로부터? 여기 있는 이 노르만족으로부터. 그래서 경배가 수락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맨 밑에 백정훈, 을 비롯한 친구들, 그 위에 누가 있는 거야? 백경배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근데 백경배는 10명의 바이킹족은 막아낼 수 있지만 100명 단위로 쳐들어오게 되면 힘듭니다. 그래서 백경배는 여기서 거둔 돈의 일부를 들고 그 위에 더 강력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왜? 근데 류영탁이라고 하자고. 류영탁은 자기 밑에 있는 백경배와 같은 이렇게 싸울 줄 아는 기사 집단이라고 해보자. 그런 기사 집단들이 몇 명이 있어. 그런 기사 집단들이 김유진, 이능규, 윤상규 해가지고 몇 명의 기사 집단이 있어. 그 기사 집단의 백경배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야. 뭐를 바치고? 돈을 바치고. 그래서 뭘 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 땅, 그러니까 정훈이나 예림이나 태희나 수연이의 땅에서 나온 세금 중의 일부를 류영탁님에게 바치겠으니 혹시 우리 마을에 바이킹이 쳐들어온다면 류영탁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기사들을 보내서 같이 싸워서 이들을 막아내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백경배 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미안. 백경배 위에는 누가 있는 거야? 류영탁이 있는 거야. 또 류영탁은 그 위에 누구라고 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실명은 급하면 안 되지. 유은혜. 이런 식으로 서로가 땅을 가지고 바치고 또 자기가 있는 것을 통해서 바치고 또 자기가 있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사람에게, 더 큰 군사력을 가진 사람에게 바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본권제와는 달라요. 중국의 본권제는 왕이 토지를 분배해 주는 거였다면 여기 있는 이 서양의 쌍무적 본권제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가 모여서 주변에 가장 강력한 기사에게, 그 기사는 자기를 또 지켜줄 수 있고 동료 기사들을 보내서 자기와 함께 싸울 수 있는 영주에게, 영주는 그 지역의 왕에게, 이런 식으로 아래로부터 모이는 본권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까지 설명 잘 안 해줄 거예요. 그냥 쌍무적 본권제와 현현적 본권제와의 차이 정도를 얘기할 뿐. 쌤도 작년까지 그렇게 가르쳤거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 정리를 해볼게. 좀 지우고 이제. 여러분들 이거 필기할 때 썼으면 안 돼요. 필기할 때 쓰면 안 돼. 자, 지우고 하나하나 정리해 봅시다. 자, 본권제의 성립을 봅시다. 이제 보라색이 아니라 필기를 해야 되니까 검정색으로. 자, 본권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주종제라고 표현됩니다. 주종제. 다시 보자. 오늘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쓸지 모르겠다, 쌤. 지금 목도 너무 피곤하고. 주종제. 자, 주군은 있고 봉신이 있습니다. 봉신이 먼저 군사적 충성과 세금을 바치면 주군은 봉신에게 그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배권을 인정하고 군사적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잘 보세요. 백경배가 아까 정훈이, 지수연, 태희, 아까 하나 누구였지? 하여튼 이런 예림이 이런 애들의 토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갔어. 그런데 이 토지를 얘네들이 갖다 바친다고 얘기한 건 까놓고 얘기해서 이들 사이의 약속이지. 경배와 정훈이 사이의 약속인 거지. 그걸 주변에서 누가 인정해주지 않잖아. 그런데 경배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류영탁이가 영주쯤 되는 류영탁이 그래, 그 토지는
백경배 기사의 것이다 라고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 주는 거야.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 군사적 보호도 해주는 거야. 만약에 옆에서 옆에 제1고 교감 누구 이름 모르겠다. 제1고 교감이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왔어. 그럼 류영탁은 자기 밑에 있는 김유진이나 이능규나 윤상규나 이런 사람들을 같이 보내가지고 백경배와 함께 제1고 외적의 침입이었던 제1고와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이해가 돼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얘들아, 이게 중국의 본권제하고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본권제는 애초에 왕이 땅을 줬고 그 땅이 세습되는 과정 속에서 왕은 땅을 줘야 되는데, 땅을 주고 군사적 충성을 맹세할 경우는 일단 처음에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건 가족이잖아. 그래서 가족에게 줬어. 근데 가족이 그거를 종법제로 인해서 세습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나중에 주나라고 한나라 초반이고 다 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모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백경배가 세금을 바치고 류영탁에게 세금을 바치고 군사적 보호를 요청을 했는데, 세금은 지금까지 내내 바쳤는데 옆에서 제1고 교감이 쳐들어왔는데 백경배를 안 도와줬어. 그럼 백경배는 어떻게 할 수도 있어? 류영탁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제1고 교감과 계약을 맺어서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 백경배가 자기 밑에 있는 땅을 가지고 제1고로 합류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뭐야? 쌍무적 계약 관계라는 거야. 이해돼? 한쪽이 일방적인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양쪽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게 쌍무적 계약이야. 그래서 이 특징 4가지는 빨간 글씨로 쓰겠습니다. 쌍무적 계약 관계고요. 양쪽에 모두 계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쪽의 의무를 잘 이행했다면 세습이 가능합니다. 물론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2번째, 다층적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백정훈이 자기 땅을 누구에게 바쳤지? 백경배에게. 백경배는 거기서 거둔 세금을 누구에게? 류영탁에게. 류영탁은 또 누구에게? 유은혜에게. 이런 식으로 서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백경배가 유은혜에게, 그러니까 즉 한 다리를 건너뛰어서 유은혜에게 뭔가 명령을 받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백경배의 주군은 류영탁뿐이고 반대로 백경배의 봉신은 백정훈인 겁니다. 반대 역시 류영탁도 주군은 유은혜인 거고 반대로 봉신은 백경배예요. 이들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다층, 여러 층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다층적 구조입니다. 3번째, 불입권도 존재합니다. 불입권이 뭐냐? 백경배가 반 관리를 존나 못해. 애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려고 그래. 그런데 어쨌든 류영탁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만은 바치고 있어. 그러면 백경배가 자기만 애들을 괴롭히든 고문을 하든 코로 설렁탕을 먹이든 개미다리에 구두를 신기든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그 땅에서 백경배가 가지고 있는 통치권에는 절대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왜? 그건 애초에 백경배에게 류영탁이 내려준 땅이 아니라 백경배에게 주변에 있는 애들이 자기를 지켜달라고 해서 갔던 땅이기 때문에 애초에 군주가 그거에 대한 서로 간의 계약에 의해서 세금을 바치고 군사적 보호를 해주는 거였지, 그 안에서 원래 백경배가 자기와 이 백경배 밑에 있던 백정훈, 지수연, 이혜림, 김태희 이런 친구들이 계약을 했던 그 신성한 계약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 백경배가, 내가 아까 백경배, 류영탁, 유은혜가 있으면 내가 백경배와 유은혜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없다고?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 백경배가 이 밑에 있는 백정훈이나 이혜린 같은 애들을 괴롭히고 있다 하더라도 이 류영탁은 여기에 개입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해돼? 그게 불입권이야. 그래서 이 백경배는 이 밑에 있는 이들의 땅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징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불입권 때문에 중세 유럽은 지방 분권적인 성향이 강한 거죠. 이해되나요? 마지막으로 봉신이라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정교육 과정에서 들어온 거예요. 류영탁의 봉신이 누구야? 백경배. 백경배의 봉신은 백정훈. 유은혜의 봉신은 류영탁. 누군지 알겠지? 밑에 있는 애들이 봉신인 거야. 자, 봉신의 의무는 아까도 말했듯이 군사적 충성과 경제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파랑으로 쓰자. EX 예를 들어서 주군이 포로로 잡히면 그 밑에 있는 봉신들이 모금을 해서 몸값을 지불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해됩니까? 야, 근데 진짜 내가 너무 작게 했나? 쓸 거 진짜 많은데. 자, 경제 가봅시다. 장원제. 난 몰라. 안 되면 몰라 나는. 자, 두 번째. 경제적으로는 장원제라는 것을 했습니다. 장원제. 자, 장원은 자급자족적인 이걸 써줘야 되겠지. 자, 영주와 농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백경배가 영주라면 최하층에 있는 백정훈, 이혜림 이런 애들은 농노인 거야. 자, 농노는 예속되어 있는 상태고 땅을 바치고 영주는 이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배와 예속은 당연한 거니까 서로 뭐를 바치고 있는지에 대해 써보자면 그러니까 땅에서 걷는 세금이니까 뭐라고 할까? 공납 지세? 그냥 세금을 내고 영주는 대신에 뭘 해주는 거야? 군사적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장원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자급자족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장원은 자급자족적. 농업적인 경제죠. 그리고 폐쇄적이에요. 일반적으로 농민은 평생 자기네 장원 밖을 못 나갑니다. 두 번째, 농노라는 신분은 농민적 특성과 노예적 특성이 모두 있었는데 그래서 농노인데 농민적 특성으로는 중요하니까 빨강이야. 중요하니까 재산을 상속할 수 있고 즉 사유재산을 모을 수 있고 연애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 할 테니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자, 노예는 노예적 특성으로는 직업 선택을 할 수 없죠. 이사도 못 합니다. 군대도 못 가고요. 그 다음에 경제 외적인 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 외적인 강제. 경제 외적 강제. 자, 설명해줄게. 잘 들어. 설명해줄게. 자, 첫 번째. 형광펜 쳐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 자, 농노가 농민과 노예의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농노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 그럼 도대체 재산 상속이 왜 농민, 즉 자유민족 특성인지는 알겠지. 자유민족 특성인지는. 근데 왜 연애 결혼이 자유민족 특성이냐? 니네 잘 생각해봐. 니네가 옛날에는 노예가 사람이었어,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재산이었어. 그런데 그러니까 딱 개라고 생각하면 돼. 개.
자, 너희가 애완견을 길러.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초보기를 길러. 근데 어떤 사람이 초보기를 보고, 어머, 초보기 너무 잘생기고 너무 튼튼하네요. 저희 집 애기랑 이렇게 짝짓기 맺어줘가지고, 그러고 싶은데, 라고 이제 딜이 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초보기는, 그러니까 성별이 남자니까, 우리 여자 강아지 한번 보러 갈까요? 하고 여자 강아지를 보러 갔는데, 우와, 이거는 뭐, 내일 무덤에 들어가도, 심상치 않을 노견이야. 니네 같으면 짝짓기 시킬래? 그치, 안 하겠지. 왜? 아이, 강아지를 짝짓기 시키려면 튼튼한 애들끼리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튼튼한 강아지가 나오고 이쁜 강아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거야. 이게 노예라면, 절대로 노예가 예컨대 막 키 건장하고 막 그 몸짱이고 막 초콜릿 볶은, 야, 여기 빨래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그 완벽한 몸을 가진 노예가 어디서 멸치 같은 그 여자를, 완전 막 진짜 너무 진짜 당장 툭 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여자 노예랑 결혼을 하겠대. 니네가 노예의 주인이면 시킬까? 아니, 지금 이 2020년에 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몇 세기야? 최소 7, 800년대의 그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노예의 주인이면 니네가 그렇게 결혼을 시킬래? 안 하지. 근데 이때의 농노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 이거 엄청나게 자유민적인 특성이야. 이해돼? 연애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반대로 노예적인 특성은, 자, 내가 몸은 좀 안 좋아. 막 멸치야. 막 이쪽에, 맞아. 오늘 곡괭이질 3번 하면 이렇게 쓰러지는 멸치인데, 수학적 머리가 기가 막혀서, 그냥 딱 보면, 이거 몇 가마, 오늘 세금 얼마, 이 식으로, 그냥 거의 컴퓨터 수준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영주가, 너 농사 지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농사 지어야 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 자, 그래가지고, 씨발, 나를 인정해주는 영주가 없는 건가? 근데 저 옆에 있는, 제1고에 있는 김현진이라는 영주가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농민들의 농노들의 어떤, 포텐셜이나, 이렇게 적성, 이런 거를 인정해주는 영주야. 나 저기 가면 진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하고 이동하고 싶지만, 못 가. 못 가. 그잖아. 그 다음에 남자애들 잘 생각해. 야, 군대 니네가 가, 니네 집 강아지가 가. 그렇잖아.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엔 물건이었어. 그냥 소유물이었다고. 그러니까 군대를 갈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지금이야 군대를 빼고 싶어서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군대를 간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이 나라를 지켰고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였어. 그러니 군대를 당연히 노예들은 가, 못 가? 못 가는 거야. 물건 취급받는데 군대를 어떻게 가? 그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외적 강제라는 건, 지금 우리는 이 농민과 노예, 그리고 이 농노와 영주 간의 관계는 어떤 주종제에서 보여지는 정치적인 그런 예속 이런 관계 아니면 경제적 관계야. 그렇잖아. 세금 내고 보호받는 경제적 관계인데, 문제는 뭐냐면, 야, 세금을 내고 보호해달랬으면 보호만 해주면 되지. 내가 집에 가서 마누라를 두들겨 팼어. 그랬더니 감히 마누라를 두들겨 패? 너 일로 와, 나가서 곤장 맞아. 이렇게 경제적인 강제가 아니라 경제 외적으로도 농노를 어떻게 패고 벌하고 재판하고 이럴 수 있는 경제 외적인 강제까지 들어갔다고. 그게 노예적 특성이라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해, 얘들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자, 이게 진짜 망했는데 다시 만들까? 프린트 좋댔는데 진짜? 야, 니넨 글씨 작게 써라. 나도 글씨 이렇게 키워놓고 쓸 걸 그랬네. 야, 그냥 망했는데? 자, 뒤쪽에 가서 잠깐만. 진짜 제대로 망해서 세계사 교과서에 가서 잠깐만, 얘들아. 장원 그림이 있을 거야. 자, 여기 장원 그림 있잖아요. 나 진짜 미치겠다. 자, 여기서 같이 봅시다. 세계사 교과서 필요. 여기서 같이 봅시다. 여기다 필기하자. 필기할 데가 없다. 좋됐다, 씨. 자, 볼게. 장원은 뭐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장원의 구조는 영주, 직영지와
그 다음에 농로의 보유지와 그 다음에 목초지로 구성되어 있어. 농로의 보유지는 아까 얘기했지. 원래 자기 땅이었는데 자기가 좀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나라 전체가 불안한 상태고 치안이 안 좋으니까 가장 근처에 있는 기사들이나 영주들에게 가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농노들이 보유한 땅도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농노의 의무는 보면 여기 봐봐. 여기 나온다. 지대로 매일 영주시 경작하고 공납으로 현물을 바쳤다. 뭐 이런 것들. 그치? 이런 거야. 정리해볼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자, 농노의 의무. 자, 영주의 직영지를 경작해. 왜냐면 영주가 직접 할 리는 없으니까. 그치? 이거를 노동으로 대가를 지급한다라고 해서 노동지대라고 합니다. 문제는 효율이 신망이에요. 왜? 자기 땅이 아니니까 열심히 농사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짓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전번으로서 나중에는 이게 뭐가 되냐면 현물지대로 바뀌어. 현물지대로. 자, 그 다음에 이건 한참 나중에 배우는 거니까 일단 지우자. 한참 나중에 배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부역과 공납의 의무를 지닙니다. 부역이 영주 직영지 경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영주네 집에서 뭔가 잔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와서 밥하고 요리하고 시중들을 내. 그것도 부역이죠. 그죠? 그리고 공납은 뭐 이렇게 세금 내고 만약에 자기가 닭을 기르는데 계란을 좀 나면 계란 몇 개 갖다 바치고 이런 식으로 그 외에도 뭐 자질구레하게 내야 될 것들이 많고 또 저기 뭐라고 하죠? 뭐 이렇게 뭐 방앗간에서 밀을 빻았으면 방앗간 사용료를 내야 되고 뭐 풍차를 돌렸으면 풍차 사용료를 내야 되고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기타 잡세들이 있어. 뭐 이런 거를 뭐 이제 현물납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물납. 노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현물로 준다고. 됐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포제 가르치고 끝낼게요. 오늘 이번 시간은 삼포제 가르치고 끝낼게요. 자, 삼포제라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옛날에는 삼포제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로 나누어졌어. 이게 무슨 말이냐? 춘경지는 봄에 농사 짓는다는 얘기고 추경지는 그럼 뭐겠어? 가을에 농사 짓는다는 얘기고 휴경지는 농사를 안 짓는다는 얘기야.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똑같은 땅에 똑같은 작물을 계속 기르면 뭐가 없어지냐면 지력이 없어져. 설명해 줄게. 자, 여기다 하자. 이 땅에다가 백경배를 심었어. 백경배는 고기만 좋아해.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땅에 있는 뭐를 다 집어 먹었어. 단백질을 다 주워 먹었어. 그래서 백경배가 무럭무럭 자라서 추수했어. 올해 백경배 수확 좋다. 자, 그 다음에 백경배 또 심었어. 작년에 백경배로 재미봤으니까 올해도 백경배 와야지. 그런데 올해 백경배는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어. 왜? 작년에 백경배가 땅에 있는 고기를 다 처먹어버렸어. 단백질을. 그러니 올해 백경배는 쫄쫄 굶다가 멸치가 됐어. 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 그 몇 가지 방법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사에서 우경이라고 배우잖아. 사람이 땅을 뒤집어 엎어 파는 것보다 땅을 갈아 엎는 것보다 소가 뒤집어 엎어서 이 쟁기를 끌고 가면 사람이 요만큼 팠으면 소는 우리보다 힘이 더 좋으니까 더 깊게 갈아 엎을 수 있겠지. 그래서 밑에 있는 단백질들을 위로 올리는 진짜 단백질 있다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영양소들을 위로 올려서 섞어내는 거. 이걸 밭을 간다라는 표현을 써. 이걸 이제 우경, 깊이가리를 하면 심경, 깊을 심자를 써.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로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를 기다리면 여기를 쉬게 해주는 거야.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뭐겠어? 휴경지겠지. 그러니까 어떤 땅은 봄에 짓고 어떤 땅은 가을에 짓고 그러다가 점점 지력이 더 세해지면 이 땅은 휴식에 만들고 아까 휴경지였던 부분 하나를 뭐 춘경지로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땅을 3개로 나눠서 3개에서 각각 다른 시간대 또는 다른 이렇게 계절대에 경작을 하는 것을 삼포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삼포제. 농업기술의 발달로 보면 됩니다.
농업기술의 발달. 야, 이것까지를 내가 아까 그 좁아 터진 거기에다 쓰려고 했으니, 아이고, 몰라, 나도.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